번쿨색자 현재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저 양반이 어떻게 일본이란 국가의 총리 후보예요? 말을 못하는 거로 유명한 사람인데.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이번에 일본 기시다 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자, 사임을 했는데 지금 기시다가 어느 당이에요? 자민당이죠? 자민당이라는 당의 총재, 보통 저 자민당이라는 당의 총재가 일본의 총리를 해요. 자민당 총재가 무조건 일본 총리는 아니지. 왜냐면 자민당 말고 다른 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자민당이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저 자민당이라는 당의 총재를 하는 사람이 동시에 일본의 총리가 된다, 이 말이요. 자, 근데 이번에 이 기시다가 자민당 다음 총재 선거에 출마를 안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동시에 총리직도 사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다음에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는 다음 총리직 내가 안 하겠다는 얘기랑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자민당 총재가 고로 일본의 총리가 되니까요. 자, 지금 이 기시다 총리의 국정 지지율 진짜 개판입니다. 자, 2021년 11월에 취임했거든요, 저 양반이. 저 당시에 일본 NHK 여론조사를 보면은 처음에 52.8%였어요. 국정 지지율이. 엄청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22년 7월 되면은 더 올라요. 59.4%가 돼. 자, 근데 2024년 8월 따끈따끈하죠? 오늘이 9월 3일이니까 8월 초에 한 건데요. 24.9%입니다. 굉장히 박살났어요. 그죠? 자, 근데 국정 지지율이 낮든 말든 쌩까고 그냥 총리 계속 하면 되잖아요. 존경하는 윤통도 국정 지지율이 낮든 말든 계속 대통령 하시잖아요. 안 그만둬도 된단 말이야. 그냥 하면 되잖아요. 기시다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일본 정치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일본은 이 자민당이라는 정당 안에서 알아서 다 할 거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민당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일본 국회에 바글바글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간당간당하게 당선이 되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꽤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 인간이 지지율이 박살이 나 있어. 그러면은 야, 빨리 네가 때려쳐야 지금 다음에 선거에서 내가 이기지. 뭘 지금 잘났다고 뭘 자꾸 자리를 간수하려고 그래 니가. 이런 내부의 목소리가 바글바글하다 이 말이야. 일본은 총리가 중간에 그만두고서 다음 총리 다시 뽑고 이런 게 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대통령이 중간에 스스로 저 그만둘게요 이러진 않잖아요. 웬만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여당이 대통령을 지켜주려고 하는데 연말 되면 임기 말이 되면 이제 야, 이제 너 꺼져. 여당이었음에도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은 다음 총선이랑 막 거의 뭐 비슷해, 기간이. 그러면 버려야지. 그때 되면 버려야지. 지지율이 너무 낮으면 대통령이. 아무튼 이제 일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일본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때그때 빨리 내려오고 다음 총리 빨리 뽑아서 이제 쇄신의 길을, 쇄신하는 저기라도 좀 보여주고 아니 새로운 그 쇄신의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자. 뭐 이런 감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지. 자, 아무튼 현재도 자민당이 그 일본 그 중의원, 일본은 이제 참의원하고 중의원이 있죠. 상원 역할을 하는 게 참의원이고 이제 하원 역할을 하는 게 중의원인데 일본 총리는 중의원에서 뽑죠. 중의원에서 지금 자민당이 다수석이에요. 자민당이 다수석이라서 또 자민당에서 총리가 나올 예정인데 중요한 게 뭐냐? 현재 다음 일본 총리의 유력 후보들 사이에 번쿨색좌가 있다 이 말이요. 번쿨색좌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번쿨색좌가 일본 총리 후보가 되었는가 요 근래에. 그리고 이 번쿨색좌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2019년에 아베 총리, 일본의 아베 정부 당시에 일본의 환경 대신이 뭐야? 장관이야, 장관. 일본에서 뭐 예를 들어 외교부 외무 대신, 외교상, 이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요렇게 이제 한단 말이야. 환경 대신, 환경상. 이거를 고이즈미 신지로로 뽑아줍니다. 아베 신조가. 그러니까 이 양반은 환경부 장관이었던 거예요. 일본의 환경 대신이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양반이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기후변화 같은 이러한 큰 문제를 다룰 때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양반이 번쿨색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양반 원래 이름 뭐야? 고이즈미 신지로. 원래 이름이 고이즈미 신지로잖아. 이 양반이 형 누구예요? 고이즈미 고타로입니다. 고이즈미 고타로. 그리고 이 양반의 아버지는 또 누구야? 고이즈미 주니치로입니다. 그죠? 자, 형하고 아빠예요. 고이즈미 신지로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퍼왔는데 이 양반이 형아야, 아빠고. 아우, 많이 늙었다. 어휴, 많이 늙었네 이 양반. 난 노무현 정부 때 그 보고서 얼굴 그때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기억이 안 났는데 세상에 나이 엄청 먹었네. 나는 이때 얼굴을 기억하거든. 이때 얼굴. 이때 얼굴 기억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엄청 늙었네 이제. 헤어스타일은 바꾸지를 않네. 80 넘었대요. 나이 많대 이제. 자, 누구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 총리였던 고이즈미 주니치로. 줄여서 이제 보통 그 고이즈미 총리라고 하죠. 헤어스타일도 특이하고, 그래서 이제 얼굴도 좀 잘생긴 편이었어. 그래서 좀 잘 기억나는 그런 일본 총리죠. 1942년생이래요. 바이든하고 동갑이래. 지금 고이즈미 신지로는 몇 살이냐? 8일이야, 8일. 젊어요. 81년생이야. 그러면 올해 한국 나이로, 윤통 나이 이제 헷갈리니까 버리고, 한국의 기존의 그 원래 나이로 44살인 거야, 이 양반이. 근데 이 양반이 환경부 장관, 환경 대신할 때 그때가 2019년이에요. 그러면 39살 때 환경부 장관이 된 겁니다. 빠르게 된 거 아닙니까? 상당히 젊을 때 장관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에 참의원과 중의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이즈미 신지로가 2009년에 일본 중의원으로 당선됩니다. 2009년이면 이 사람이 29살 때예요. 와, 참 어린 나이에,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이 양반? 아버지 후광 때문이죠. 아버지가 고이즈미 총리였어요. 일본은 지금까지도 지 할아버지, 지 아버지 이렇게 대물림되는 정치인들, 세습 정치인이라고 하죠. 이런 세습 정치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참고로 고이즈미 총리는 21세기 일본 총리 호감도 1위로 뽑혔습니다. 작년에 2023년 일본 내 여론조사를 보면은 21세기 일본 총리 호감도 1위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 2018년 4월에 요미우리 신문에서 자민당 총재가 고로 총리 된다고 했습니다. 자민당 총재에 어울리는 인물이 누구냐고 전국 여론조사를 했는데 번쿨색좌가 30%를 받습니다. 당시 아베 신조는 총리였는데 26% 받아요.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이번만 고이즈미 신지로가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도 높았던 거예요, 꽤. 자기 아버지 빨도 있지만 자기의 개인 이미지 빨, 이런 것도 일본 자민당 내에서 이미지가 지금 나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양반이 2009년 한국 나이 29살 때 일본 중의원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일본 자민당 안에서 이직책도 하고 저직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직책 자리란 자리 다 맡으면서 막 계속해서 이제 뭐 스펙을 쌓아가요. 그러다가 2019년 9월에 환경부 장관, 환경 대신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유엔의 기후 관련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되고 얼마 안 돼서 환경 대신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유엔의 기후 관련 행사가 있어서 간 거야. 뉴욕에서 했대요. 뉴욕에서. 자,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번클색자가 된 거예요. 거기서 번클색자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귀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귀국을? 일본 기자가 물어봤대. 기후변화 문제를 섹시하게 대처한다는 게 무슨 대처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다. 나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이제 야, 일본 정치인 그냥 아무나 아는구나. 아버지가 총리했었고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으면은 개나 소나 그냥 뽑아주는 건가 이거?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자, 근데 대박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펀쿨색좌잖아요. 이 펀쿨색이라고 얘기한 게 문제되는 발언이 아니었어요. 저희 간다요 컴퍼니가 찾아보니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게 대박 반전이에요.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이거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자, 당시에 유엔 기후협약 같은 이런 데 간 거야. 갔는데 번쿨색자 옆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은 이 아줌마가 앉아 있었어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전 사무총장 크리스티아나 피레게스 이 아줌마가 있었어. 근데 이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Let's make green sexy. 우리 다 같이 녹색을 섹시하게 만들자 이거예요. 근데 이 말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린을 섹시하게 만들자. 이 말부터가 뭔가 이상하죠. 그죠? 뭔 말이지? 근데 그린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이제 의미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들으면 이상한 말인데 그린이 환경운동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환경운동을 섹시하게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이 말도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아줌마가 얘기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맨날 우리가 환경 문제를 맨날 이렇게 정장 입고 나와가지고 딱딱하고 그냥 고리타분하고 이런 식으로 엄근진으로만 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환경 운동을 할 때 좀 저런 엄근진 말고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환경 운동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의미는 그런 거란 말이야. 있을 수는 있는 의미예요. 그 표현을 조금 자극적으로 했는데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이상한 말은 아니에요 저게. 있을 수 있는 말이다. 자 근데 저 말을 아줌마가 하고 이 아줌마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펀쿨색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치에서는 때때로 지루한 이슈가 너무 많다. 하지만 기후변화 같은 큰 스케일의 이슈를 다룰 때는 펀쿨 섹시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뒤에서 얘기하죠. 젊은 세대가 핵심이다. 그러려면은 젊은 세대 핵심이라는 얘기를 왜 한 거야? 아까 그 아줌마가 얘기한 거 이 환경운동을 대중적이고 섹시하게 매력적으로 만들려면은 젊은 세대가 핵심이란 얘기 한 거예요. 젊은 세대를 동원하고 힘을 실어주려면 재미있고 쿨하고 행복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젊은이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한 건 아니라는 거야. 전체 맥락을 보면은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한 건 아니다. 그러나 저 얘기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기후변화 섹시하게 대처한다는 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그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다. 그 당시에 이 이모가 말한 거에 대해서 덧붙여가지고 본인이 그런 말한 건 좋은데 환경운동에 대해서 본인이 애드립으로 갑작스럽게 기자가 질문한 거에는 대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환경운동과 관련된 정보나 그런 게 별로 머릿속에 없다. 이런 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야 뭐 말을 잘했는데 막상 갔다 오니까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한 국가의 환경 대신 환경부 장관이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쉴드가 안 된다 이 말이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자 이거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쉴드가 안 돼. 내가 지금 여기서는 쉴드 쳐줬어 그죠? 펀쿨색좌라는 좀 억까다. 그건 억까라고 얘기했지만 쉴드가 안 돼. 그 이후에도. 자 일본 석탄 문제에 대해서 외국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일본 석탄 문제 이제 니네 친환경이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응한 다음에 일본 석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하고 물어봐요. 석탄을 아직도 많이 쓴대 일본이. 줄이겠다. 근데 진짜 이거 인터뷰 원문 보면요 이 외국인 기자가 줄이겠다고 영어로 얘기하거든. 펑클색자가 줄이겠다 하지만 how 다이렉트로 물어봐. 한두 번이 아니었나 봐. 그 기자도 외국인 기자도 저 인간 맨날 저렇게 뻘소리 하는 거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바로 물어봐요. 줄이겠다 how 바로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나는 환경 대신이 된 지 일주일이 됐다. 동료와 직원들과 이제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지금 논의 중이다. 그리고 나는 환경 대신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말한. 지가 뭔데 대표해서 얘기를 해. 아베 총리도 아닌데. 우리는 줄일 것이다. 겉멋이 좀 많이 들었어 이 양반이 보니까. 멘트들이 좀 겉멋이야. 그런 게 좀 많아. 자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 됐으면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석탄 감축 계획이나 방안들을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환경부 장관이 된 지 일주일 됐다는 얘기를 왜 해? 왜 됐는데 그러면은? 된 다음에 일을 배운 다음에 하는 자리야? 되기 전부터도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서 돼야 되는 거지. 시켜준다 그래도 안 했어야지. 그럼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은. 능력이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이 자리에 앉은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몰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펀쿨색좌는 펀쿨색좌로서 비판받을 필요가 없어. 그거는 비판받으면 안 돼. 그거 적절하게 얘기한 거거든. 다른 거로 비판받을 게 너무 많아. 이거 말고도 지금 어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펀쿨색좌가 어디 무슨 가게를 갔나 어디 가가지고 스테이키를 좋아해서 매일 먹고 싶네요 하하하 하면서 웃었대. 그러나 며칠 뒤에 이제 기자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환경부 장관 지금 앉아 계신데 스테이크 매일 먹고 싶은 것과 연관지어서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라고 물어봐요. 존나 매기는 거지. 왜? 소를 사육하면서 메탄이 많이 나오는 거는 환경에 안 좋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환경부 장관이란 사람이 스테이크 매일 먹고 싶네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매일 먹고 싶다고 말한 건 매일 먹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내가 이거 인터뷰 원문을 봤는데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5초에서 10초 정도 정적이 흘러요. 정적이 흐르다가 기자가 웃으면서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 이렇게 물어봐 이제. 뭐 일본 특유의 그 짜증내면서 그 물어보는 그 있잖아요. 웃으면서. 알죠?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 소사육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환경 대신으로서 말해달라고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랬더니 내가 몰래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거짓을 말하고 싶진 않다. 나는 자주 먹지 않고 매일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또 해. 개소리죠? 개소리죠 개소리.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소사육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환경 대신으로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뭔 말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2019년도에
환경 대신이 됐으니까요. 당연히 코로나 시기 때 2020년, 2021년에 요때도 이제 한창 환경 대신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시 정치 후원금 받는 그 후원회 행사 참석하느라 저 코로나 정부 대책회의에 참여를 안 했대요. 환경 대신이란 인간이, 환경부 장관이란 사람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추궁을 했나 봐. 그랬더니 내가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데도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나 자신의 문제다. 반성하고 있지만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다. 난 모르겠어. 간다요는, 인간 간다요는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 제가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일본 문화를 좋아하거나 현지인이신 분들만큼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일본만의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저렇게 말해도 국민들이 아, 말 참 잘한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 나라는 그 내가 무식하니까 잘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자, 그리고 일본의 환경 문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 흔하게 받을 수 있는 질문이죠. 환경 대신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내가 됐으면은 일본의 환경 문제 중에 요거 중요한 핵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줄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왜? 환경부 장관이니까 당연히 어디서도 환경 문제 이거 물어볼 거고 저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근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이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뭐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야? 이 뭐야 이게? 자, 그리고 나서 일본 정부가 당시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46%를 감축하겠다는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물어봤겠죠. 또 기자들이 어떻게 46% 감축할 거냐. 그랬더니 어렴풋이 떠올랐다. 46이라는 숫자가.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 진짜로. 정말로. 뭐야 이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일본만의 뭔가가 있나요 제가 모르는 뭐 문화가 있나? 좀 80년대 연애 드라마 좀 감성 멘트가 좀 80년대도 아니야. 거의 60, 70년대? 자, 그리고 나서 후쿠시마 현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터졌잖아요. 거기에 이제 방사능 오염토 그 흙 같은 거 이제 몇 센치씩 긁어내가지고 또 이제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막 쌓아놓고 막 그랬잖아. 그 오염토를 30년 안에 어떻게 옮기고 회복시킬 거냐 하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이니까. 내 손발이지. 내 손발. 아니, 미소가 존나 웃겨 진짜. 이 미소가 너무 웃겨 나는. 이 미소가 이 양반 겉멋이 좀 많아 내가 볼 때. 겉멋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선 좀 제대로 대답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대로 대답했지만 저것도 겉멋이다라고 좀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 편인데, 보육원하고 공원 쪽에서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이 소음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 그랬대. 좋은 말이지. 좋은 말인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댓글을 해오던 사람이 여기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 하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말을 참 스윗하고 젠틀하고 참 뭐 좋게 하는데요. 좀 솔직한 얘기로 이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그걸 딱 부러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자는 거야. 뭐 이제 보육원이나 공원의 아이들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소음 규제 이런 적용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든가. 자,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의 펀클색좌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 대신을 다 하고 이제 그 이후의 평가가 일본 내에서 어떠냐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주장이 아니에요. 일본의 언론과 실제 여론입니다. 이거는 무능하고 멍청하다예요. 안타깝지만 난 이 사람을 무능하고 멍청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일본 내 여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인지도는 높아졌어요. 얘가 고이즈미 총리 아들이야? 아이고 세상에 그 머리 막 이런 이 있잖아. 그 양반 세상에. 어머 그 양반 그 아들이 이 양반이야? 어휴 처음 알았네 세상에. 인지도는 높아졌다. 아버지 욕도 같이 먹이면서. 인지도는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인지도는 쉬워졌고요.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지금 어디서 지금 후보로 뽑히고 있다? 자민당 총재 후보로서 적합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 이 말이야. 자민당 총재 후보로. 자민당의 총재가 된다는 거는 다음 일본 총리가 될 예정이란 걸 의미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죠. 그죠? 현재 그럼 여론조사 어떠냐? 여론조사를 했어요. 차기 자민당 총재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니혼게이자 신문,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여기 보면은 이시바 시게루가 나오고 고이즈미 신지로가 나오는데요. 지금 니혼게이자 신문에선 신지로가 앞서는데 다른 데선 이시바 시게루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이시바 시게루가 이 사람인데
사진인데요. 이거 좀 옛날 사진이야. 지금은 더 늙었어 이거보다. 자민당 간사장 하던 사람이에요. 간사장. 왜 일본 뉴스 보면은 자민당 누구누구 간사장을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자민당 땡땡땡 간사장은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간사장이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금 누구예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누구야? 이게 간사장이야.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이야. 간사장이 원내대표 느낌이야. 원내대표. 이 양반이 지금 그 펀클색좌랑 같이 지금 총재 자리를 두고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이 양반도 옛날에 일본의 그 방위 대신 국방부 장관 같은 거죠. 농림부 대신 농림부 장관 같은 거 요런 것도 하고 자민당 간사장도 하고 뭐 그런 거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둘이서 뭐 엎치락뒤치락 한다. 그러면 펀클색좌는 도대체 현재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 대신하고 나서 무능하고 멍청하다라는 이미지가 바글바글한데도 왜 자민당 내에서 저렇게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냐는 겁니다. 왜 높냐는 거예요. 자, 우선 기시다가 물러나는 이유부터 설명할게요. 현재 일본의 상황. 자, 기시다가 지금 왜 물러나느냐? 일본 경제가 개판이 났습니다. 뉴스에서 이제 뭐 미장하시거나 해외 주식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2024년 7월 10일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연초 대비 연고점을 찍었어요. 27.2%를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같은 기간에 코스피는 9.3%, S&P 500은 17.7%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니케이 지수는 27.2% 오른 겁니다. 그럼 경제 좋은 거 아니냐? 니케이 지수만 올랐고 엔화 약세 때문에 지금 일본 경제 작살났습니다. 지금. 자, 2021년 10월 4일에 기시다가 이제 총리할 때쯤이에요. 요때 1달러당 110.87엔이었습니다. 110엔이었어. 근데 최근에 7월 3일 기준으로 161.68엔입니다. 지금 몇 프로가 지금 엔화가 지금 가치가 지금 작살난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1달러당 엔화의 가치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엔화가 지금 1달러당 1601원으로 올랐잖아요, 엔화가. 이 오른 거가 뭘 의미하는 거야? 엔화의 가치가 작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1달러에 한 1,300원, 1,200원 왔다 갔다 하던 한국 돈이 갑자기 1달러에 1,800원이 됐어. IMF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1,800원, 1,900원 찍었었거든요. 자,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원화가 저렇게 됐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 내가 해외 직구로 4달러짜리 초콜릿을 항상 구매하던 게 있었어. 근데 그걸 살 때 4달러니까 원래는 1,300원, 원달러 1달러에 1,300원 할 때는 4달러니까 5,2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1,900원이 되니까 이제 얼마가 돼요? 7,600원이 됩니다. 그럼 몇 프로 오른 거예요? 50% 오른 거예요. 50%. 원래 5,200원이었다며. 이 5,200원의 절반이 뭐예요? 2,600원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5,200원에 2,600원 플러스하면 7,800원 되잖아요. 그럼 50%가 오른 거야. 50%. 초콜릿이야 뭐 잠깐 올라가지고 안 먹으면 되는데 휘발유 오르죠? 수입해야 되는 거. 원자재 오르죠? 천연가스 오르죠? 철강 오르죠? 수많은 게 오르는 거예요. 이 수많은 게 오르면은 서민 물가까지 다 오릅니다. 그죠? 모든 게 올라요. 요 근래는 그나마 엔화가 조금 내려갔어도 지금 일반적인 일본의 서민 물가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랐다라는 체감이 있습니다. 현재. 자, 지금 기시다가 취임하기 직전이었던 2021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35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가 일본은 상승해왔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나라도 이 기간 동안 많이 물가가 상승한 기간이긴 하지만 코로나 시기 이후니까요. 한 번이라도 저 기간 동안 잠깐 동결 아니면 둔화 이런 시기가 우리나라들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근데 35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연속 상승. 단 한 번도 한 달이라도 물가가 그냥 유지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달보다 항상 올랐다는 얘기예요. 전달보다 또 오르고 전달보다 또 오르고 전달보다 또 오르고 35개월 연속으로. 근데 우리나라도 매달 조금씩 저렇게 물가가 오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 35개월 동안 내가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야.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일본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체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국제통화기금 IMF 피셜인데요. 1992년부터 2021년까지 딱 30년 아닙니까? 이 30년 동안 일본은요 물가가 겨우 8%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144%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평균 매년 1년에 0.26%씩 오른 겁니다. 이거 안 오른 거예요. 0.26%가 1년에 올랐다는 얘기는 한 달에 뭐야? 한 달에 얼마나 올랐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1992년에 1,000원짜리 소세지가 2021년에는 1,080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저 8%가 올랐다는 거는 우리나라는 144% 올랐잖아요. 매년 평균 3%씩 꼬박꼬박 올랐어. 우리나라가 매년 평균 3%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3% 정도야 뭐 안 오르면 좋지만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가 올라 물가가. 그래도 뭐 은행이
이자도 따박따박 받을 수 있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열심히 이제 임금도 오르고 이제 같이 임금도 성장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물론 이제는 아니지만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그런 게 활발하게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꼬박꼬박 2010년대의 저성장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기에도 최소 2에서 3% 정도는 꼬박꼬박 경제 성장을 해왔어 우리나라가. 근데 일본은 2010년대에도 0. 몇 프로 경제 성장 아니면 1. 몇 프로 뭐 이랬었어요 2010년대에. 자 근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 시기에 2022년에 물가가 1년에 2.5% 오릅니다. 저거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나라 매년 평균 3% 올랐다고 했습니다. 2023년 일본 물가 상승률 3.3%래. 저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거에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지금 엄청나요. 지금 일본이 지금 금리가 있습니까? 일본은 은행에서 금리를 안 주는 나라예요. 금리를. 자 2016년 1월 29일을 기준으로 일본이 마이너스 0.1% 금리를 받기로 합니다. 원래는 제로 금리였거든요. 근데 16년 1월 29일을 기점으로 은행이 야, 돈 보관하지 마. 보관할 거면 보관료 내. 마이너스 0.1%씩 내. 이거예요. 넣으면 손해야. 은행에 넣으면 손해인 거야. 진짜야 이거. 저 상태로 쭉 해오다가 2024년 3월 돼서 올해 3월이죠. 마이너스 금리 해체하고 제로 금리가 됐어요. 근데 진짜 몇십 년 만에 일본 역사상 몇십 년 만에 2024년 7월에 드디어 0.25% 금리가 생겼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얼마 안 됐어. 7월 31일부입니다. 24년 7월 31일부로 일본이 금리를 0.25%로 기준금리를 설정했어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이거. 이제 내 돈에 0.25% 돈을 준다고 내가 넣은 돈에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일본 사람들은. 자 아무튼 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니케이 지수가 연초 대비 27.2%나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든가 말든가 간에 일본 서민들의 물가는 체감하기로 물가 졸라 오르고 졸라게 버겁고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실질 임금이라고 하죠. 실질 임금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일본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민당 안에서 야 이 새끼야 너 계속 총리 앉아있으면 다음 총선 때 우리 이기려는 거야 지려는 거야 뭐야 지금. 네가 나가야 지금 우리가 살아남을 거 아니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해서 나간다. 그래서 나가신다. 나가신다. 솔직히 저게 기시다 탓이냐? 물론 그건 아니죠. 기시다 정부가 뭐 국제 경기라든가 일본 경제를 뭐 신처럼 쥐락펴락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자민당 안에서 다른 정치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나와라 이거예요. 일단은 이게 모든 게 대통령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지만. 자 그리고 지금 일단 펀쿨색자가 실제로 지지받는 이유는 일단 기시다라는 사람의 무능함 이거보다도요. 정말로 큰 이유는 자민당의 부패함 때문입니다. 일본 자민당의 부패함. 자민당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부패 스캔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당이에요. 없었던 시기가 없어 정말로. 거의 대부분 자민당에서만 정권을 잡고 총리를 해먹어서 고여가지고 그런지 이런 부패 스캔들이 끊임없이 있어왔어요 진짜. 그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두 명이 돈 받아 먹었다.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두 명이 돈 받아 먹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건 부패 스캔들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지 혼자 받아 처먹은 거지 뭘. 그런 정도 가지고 뭐 부패 스캔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자민당은요 지그들끼리 경쟁합니다. 같은 당에서.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자민당 내의 파벌입니다. 파벌. 개파, 아베파, 아소파, 뭐 모테기파, 기시다파, 니카이파, 모리야마파 뭐 등등등등 많아요. 무파벌도 있고요. 자 이런 파벌이 있는데요. 이게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이제 남아있던 자민당의 파벌 목록이었어요. 얘네들끼리 이 파벌이 다르다고 해서 정책 노선이 다르고 정치적인 어떤 그 정책의 경향성과 그 성향과 어떤 그 방향성이 다르고 이러지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자민당 총재와 일본 총리 자리 그리고 누가 총재하고 누가 총리할 거냐에 따라서 당연히 장관도 달라질 거고 자리 같은 거 달라질 거 아닙니까? 파벌들끼리 헤쳐먹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지. 만약에 뭐 도지사 후보가 있다 내 파벌 안 해. 그럼 뭐 밀어주고 이런 거죠. 자 이런 파벌들이 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파벌들인데 실제로 2024년부터 대부분의 파벌이 해체됩니다. 자 간다요가 2022년 8월에 일본 정치인은 떨어져도 당선된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간다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본이
계속해서 특히나 자민당에서 뇌물 처받아먹는 정치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 국민들이 이제 기존처럼 그냥 당연하게 자민당 찍어주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자민당에 점점 지겨워하고 짜증나는 분위기가 실제로 형성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 그래서 앞으로 자민당 내부에서 또 뇌물 문제 터지고 이 짓거리 나면은 파벌 정치 이제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2022년, 23년 지나면서 자민당 내부의 파벌이 작살난 겁니다. 진짜로 없어진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일단 이 양반 죽었어요. 2022년 7월에 총 맞고 사망하죠. 아베 신조 총리. 아베 신조 전 총리죠, 당시에. 자, 아베를 쏜 범인.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엄마가 특정 종교에 빠져가지고 집안 재산 다 탕진하고 그래서 쐈다고 했습니다. 자민당이랑 그 종교의 유착관계가 일본 내에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슈였지만 우리나라는 근데 얼마 안 가서 이제 잊혀지고 다음 이슈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일본에선 훨씬 더 길게 한창 동안 이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던 이슈였다고 합니다. 대박 특종 이슈였대요. 그래서 국민들도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종교와 자민당의 유착관계를 자민당 내부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 자민당의 참의원, 중의원, 상원, 하원이죠. 총 381명의 그 국회의원들 중에 179명의 그 국회의원들이 그 종교 아니면 그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와 접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후원금을 받는다거나. 그게 나왔어요 실제로. 절반 가까운 거야 정말로. 절반 가까운 거야. 자, 그렇게 일본 언론들과 일본의 야당 정치인들이 기회는 있다면서 자민당 오지게 파고 까고 조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가 23년 11월에 정치자금 파티 사태가 터져요. 자, 정치자금 파티라는 거가 뭐냐면은 미국이랑 비슷한 거야. 미국도 카멀라 해리스라든가 도널드 트럼프가 본인의 대선에 들어가야 되는 돈들 모으기 위해서 콘서트 같은 거 열어요. 후원금 행사 같은 거 열고 티켓 존나 비싸게 팔아. 그 티켓이 비싸도 그 티켓을 구매해준 당신이 그 티켓 값만큼 나한테 후원해준 거다. 이제 이런 거로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 게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합법이에요. 일본에서도 합법이래요 이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정치자금 파티가 보통 파벌들의 돈을 위해서 열었던 거예요. 이 아베파라는 이 개파 파벌이 유지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이 파벌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파벌별로 정치자금 파티라는 행사를 열어왔던 거예요. 입장권 졸라게 비싸게 팔아서. 좋다 이거야. 여기까지 합법인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치자금을 받았으면 받는 것까진 좋은데 어디다가 썼고 어디에다가 들어갔고 어디에다가 나갔고 이런 걸 장부로 반드시 기록해서 용도에 맞게 써야 되고 그걸 기록해서 보여줘야 돼요 나중에. 근데 이 장부가 조작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 종교와 자민당의 유착관계를 파헤치다 보니 이것까지도 파헤쳐진 겁니다. 같이 파헤쳐진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왔어. 2018년부터 그 이후 5년간 아베 신조파는 6.8억엔 대충 10배 곱하면 되죠. 뭐 지금은 뭐 9배라고 하는데 그냥 대충 10배 곱했어요. 우리 돈 한 68억이죠. 니카이 파벌은 2.6억이 우리나라 26억이에요. 기시다 파벌은 뭐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적지만 있습니다. 3천만 엔, 3억 원 정도죠. 이 정도 금액들이 장부에 안 적혀 있고 어디로 갔다는 거야. 어디로 갔느냐? 뒷구녕으로 간 거야. 지들 주머니로 간 겁니다. 뒷구녕에서 지들 주머니로 가 있던 거예요. 이 인간들이.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난리가 아니니까 파벌 해체하겠습니다. 파벌이 있음으로써 이제 자기들이 서로 헤쳐먹고 계속해서 정치 헤쳐먹고 막 그런 게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파벌이 있음으로써 자민당 전체의 지지가 작살나게 돼 있는 거야 지금. 파벌이 있어 보이면은 이제 될 것 같은 거지 지들이. 없어야 되는 거야 이제. 최근에 실제로 일본의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3석이 있었대요. 보궐선거가 뭐야?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리 같은 거 중간에 뭐 선거법 위반하거나 그래가지고 날아간 사람들 중간에 이제 다시 선거하는 게 보궐선거잖아요. 이거 전부 다 일본 민주당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3석 다. 그러니까 자민당이 위기는 위기인 게 있어요 지금. 자, 근데요 이거 일본 사회 전반이 지금 너무 고여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자, 도쿄지방검찰청에서 이제 이 일 처리를 했는데 뒤가 또 구려 뭔가 지금. 아베 신조, 아소다로, 기시다 같은 이런 파벌들의 윗대가리들을 기소해서 조사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회계 책임자들만 기소합니다. 그리고 4천만 원 이상 비자금 조성한 국회의원 3명만 기소해요. 이 기준도 웃겨요. 4천만 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4억 원이잖아요. 4억 원이라는 그 기준을 만들고 4억 원의 비자금 조성을 한 국회의원 3명만 기소를 하겠다. 일부러 저 4천만 엔이라는 기준을 만든 건지 뭔가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자, 그리고 자민당이 자체 징계를 열었어요. 자, 2명한테 탈당 권고했고요.
3명한테는 탈당도 아닙니다. 반년에서 1년 동안 당원 자격 정지입니다. 반년에서 1년 지나면 다시 생긴다는 얘기예요. 16명한테는 반년에서 1년 동안 자민당의 직책을 금지한다. 그럼 1년 뒤면 다시 직책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자체 징계예요. 하지를 말든가. 해서도 욕먹는 거야. 해서 하나만 한 거라고 앉아있어. 자, 이 지랄들이 나니까 지금 일본 내부 그리고 자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아싸리 얘가 났다. 아싸리 얘가 났다. 아싸리 펀쿨세기가 났다. 이 얘기야 지금. 그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야. 이 양반은 지금까지 파벌이 없어 왔거든요. 파벌이 없어 와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지금. 지금 참 일본도 총리급 대통령감 총리감의 어떤 그런 인물이 더럽게 없대요 지금. 근데 솔직한 얘기로 얘도 지금 펀쿨색자도 지 아버지 아니었으면 지금 저 자리 갔겠어요? 저 자리 갔겠냐고. 세습 정치인 아니야. 세습 정치인.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세습 정치인이 얼마나 있어 왔냐 일본에서. 일본의 니혼게이자 신문에 따르면은 꽤 최근이에요. 96년에서 2017년까지니까 그렇게 옛날도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 선거, 중의원 선거가 8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8번의 중의원 선거 기간 동안 총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가 8,803명인데요. 그중에 세습 정치인이 1,144명이었다고 합니다. 13%예요. 13%. 그러면 그렇게 많진 않은 거 아닐까? 10명 중에 1.3명이란 얘기잖아.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건 잘 봐야 됩니다. 출마한 사람의 13%가 세습 정치인입니다. 자, 세습 정치인은 80% 확률로 당선됩니다. 비세습 정치인은 30% 확률로 당선돼요. 그래서 이 세습 정치인 1,144명이 실제로 국회에 진입을 하면 13%가 아닌 거죠.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첫 선거 출마자 중에서는 세습 정치인이면 첫 선거 처음 나가면 당선되기 힘들 때가 많거든요. 60% 확률로 당선됩니다. 근데 비세습 정치인이 처음 출마하는 사람이면 10%밖에 안 돼요. 당선 확률이. 자, 결국에 세습 정치인, 일본에 수많은 정당이 있고 수많은 정치인이 있는데 그 전체 정치인 중에서 세습 정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습 정치인의 70%는 자민당에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결국 2020년 기준 현역 정치인들 중에 세습 정치인이 몇 프로나 있느냐? 한국 5% 있습니다. 미국은 6% 있어요. 영국 3%인데 일본은 무려 26%입니다. 4명 중 1명이 넘는 거예요. 엄청 많은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의 펀쿨 색자도 이 양반도 있다. 이 양반도 있다. 이 양반은요 그냥 세습이 아니야. 4대째 세습이야. 고이즈미 신지로 펀쿨 색자의 아빠가 고이즈미 총리였어요. 이 고이즈미 총리의 아빠는 고이즈미 주냐라는 일본 중의원 하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고이즈미 주냐의 장인어른이 고이즈미 마타지로예요. 잠깐만. 장인어른이 고이즈미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위가 왜 또 고이즈미 성을 가지고 있죠? 원래는 이 성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뭐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이즈미라는 성이 없었는데 이 고이즈미 마타지로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딸내미가 데려온 사위한테 고이즈미라는 성을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사람들한테 고이즈미라는 성이 생긴 거예요. 원래 이 고이즈미 주냐, 고이즈미 주니치리, 고이즈미 신지로는 성이 고이즈미인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닌데 사메지마 원래는 사메지마라는 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메지마 주냐야. 사메지마 주냐. 근데 단순하게 고이즈미 총리의 후광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고이즈미 총리가요 일본에서 개혁의 상징입니다. 개혁의 상징. 이 사람은 실제로 내가 총리가 되면, 내가 자민당 총재가 되고 일본의 총리가 되면은 일본의 파발 정치를 없애고 자민당과 일본을 함께 개혁해내겠습니다. 이런 공약으로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양반이 총리할 때 일본 총리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파벌들 꺼져. 얘네들의 입김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괴짜처럼 정치한 그런 게 있어요. 기존의 일본 정치에서 저렇게 정치한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일본은요 뭐가 있냐면은 족의원이란 소리 들어봐요. 족의원? 일본의 족의원이란 소리 들어보신 분.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간다그룹이라는 어마무시하게 큰 대기업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간다그룹에 부장하던 인간이 자민당이나 일본의 특정 정치인으로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간다그룹의 후원을 받으면서 자민당에 속한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 간다그룹을 위해서 뻘짓거리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원들을 보고 족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흔했어요. 별의별 기업들의 정경유착 같은 게 너무너무 흔하게 있었어. 일본에.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일본은 너무 흔하게 있던 거예요. 이거를 고이즈미가 얘네들 이제 절대로 이 짓거리 못하게 하겠다고 작살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없애려고 노력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우정성, 이게 보통 우체국이라고 하지 우정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 감이 잘 안 와. 우체국이 뭐예요? 우정사업본부입니다. 우정이 뭐야? 우편행정을 줄여서 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편행정, 우정. 그래서 우정입니다. 우리나라 우체국이 우정사업본부죠. 플레임이. 우리나라도 지금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어요. 과기부. 정부 산하 기관이에요. 우정사업본부는. 매출도 높고 직원도 많고 예금 자산도 많고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도. 자, 일본의 우정석도 그랬겠죠. 일단은 우편행정했었고요. 우리나라도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에서 우체국 예금도 있고, 그리고 우체국도 하고요. 우편행정. 이 두 가지하고 보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일본의 우정성도 우편행정, 우체국하고 생명보험 담당했고, 우체국 예금 같은 것도 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우체국 예금이 있다 한들 4대 시중은행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근데 일본은 너무 이빠이 몰빵이 되어 있어요. 이 우체국 예금에, 우정국 예금에 너무너무 많이 몰빵이 되어 있어요. 너무 커, 조직이. 그래서 우정성이라는 그 기관의 정경유착과 부패가 너무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했다는 거야. 그리고 미국이 보기에 일본 얘네가 지금 나라 꼬라지가 지금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개혁을 얘네는 해야 된다. 우정성을 빨리 개혁하라는 요구를 많이 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일본은 계속해서 이 우정성을 민영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고이즈미가 처음 한 건 아니었어요. 노력을 했는데 제대로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있었지. 근데 고이즈미가 야, 나 꺼져! 내가 내 시기에 완벽하게 내가 민영화를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 시기에 조금 진전을 만들긴 해야겠다 해가지고 고이즈미 시기에 진전을 만들어내요. 실제로 세 개로 명확하게 쪼개냅니다. 일본 우정성을 일본 우편주식회사, 유초은행, 그리고 간포생명 이렇게 세 개로 쪼개버려요. 일단 고이즈미 때 쪼개가지고 얘네 셋이서 2015년에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됩니다. IPO가 돼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주식이 있어. 상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강력한 어떤 우정성의 개혁, 우정성의 민영화를 고이즈미 때 실제로 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있는 거죠. 그 개혁의 아이콘이야, 개혁의 아이콘. 고이즈미가 개혁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 자민당에 필요한 게 뭐예요? 개혁, 쇄신. 개혁과 쇄신의 자세로 자민당을 개혁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의 지금 인지도와 어떤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요. 기시다 왜 때려친다 그랬죠? 자민당 안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은 이번에 다음 총재, 자민당 총재가 이제 일본 총리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자민당 총재도 자민당 내부의 정치꾼들이 얘를 뽑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 그래, 고이즈미 신지로 펀쿨세기 쟤를 뽑는 게 내 지지율에는 도움이 되겠는데 문제는 쟤가 이번에 총리가 되면은 좀 겐세이 졸라낼 거, 개혁을 너무 빨리 할 것 같아. 짜증나. 그러면은 안 뽑을 수도 있어요. 자민당 정치꾼 저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지들 입맛에 맞는 것도 감안해서 뽑을 사람들인 거지. 내 입맛에도 맞고 나한테 겐세이도 많이 안 넣으면서 동시에 개혁 이미지도 조금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스무스한, 아주 적절한 그 정도의 선에서 총리를 뽑을 가능성이 아주 매우 전락에 높다. 지금 자민당의 정치꾼들은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지금 펀쿨색자가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민당 총재는요, 자민당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의 투표가 50% 들어갑니다. 당후, 그러니까 당원들하고 이제 당 지지자들이죠. 저 사람들 투표가 50% 들어가요. 일단은 이 자민당의 국회의원 정치꾼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뽑을 가능성이 전락에 높다. 자, 지금 자민당의 다음 새로운 총재 선거 2024년 9월 27일 이번 달 말이네요. 오늘 9월 3일인데요. 이런 포스터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더라고. 자, 다음 선거 총재 선거 9월 27일이니까 그날 누가 될지, 펀쿨색좌가 될지 아니면은 간사장 했던 이시바 시게로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 동반자 좋기 반니 성형외과 종우의 하루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로스 정유지 부츠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카노넨 갱다 학성이와 결혼 최영희
배부른 다람쥐, 진우파, 영민차, 시오필, 김도훈, 그레이스 은혜.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